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는 굉장히 선교에 관심도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참 귀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공이 재무회계 그쪽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재무회계를 가르치다가 1996년도에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 성경번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재무회계를 하지 않고 번역 성경을 했는데 정재준 선교사님 아마 다 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파푸아뉴기니아에 있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재준 선교사님은 저보다 먼저 와서 일찍 좀 끝나고 가셨고 저는 이제 좀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2012년도에 그 마리꾸족이라고 한 5,000명 될까요? 파푸아뉴기니아에 저기 그 언어가 몇 개인지 아시는지요? 전 세계 언어가 몇 개인지 아시는지요? 한 6,000개가 넘는다 그러죠? 파푸아뉴기니아에만 지금 한 9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뭐 이렇게 방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투리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 우리 마을의 바로 옆에 마을하고 사람들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거기서 한 5,000명 되는 부족인데 그 부족 신약성경 번역을 이제 2012년도에 마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역지를 떠나서 지금 한동대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을에 있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요새는 이제 전화가 없지만은 그 셀폰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을 따라서 그 셀폰 그 안테나 선들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면은 통화가 돼요. 그래서 돈은 별로 없지만은 셀폰들 하나씩 다 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1년에 GDP가 1년 개인당 국민소득이 자료를 보면 한 2,5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 되나요? 한 300만 원이 안 되죠. 그럼 한 달에 벌어봐야 얼마 벌지 못한다는 그런 건데 하여튼 굉장히 가난합니다. 왜냐면은 전부 다 짭이 없어요. 자기네 그 집에서 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이제 농사져서 남는 농산물 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제 아이들 학비도 되고 자기들 쌀도 사 먹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교육비가.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거 벌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부모들이. 그게 참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선교지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좀 학비라도 벌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걸 한번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 비즈니스 선교라는 거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면은 이제 그 비즈니스 선교가 굉장히 이제 요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 또 사회주의 국가들 이런 데서는 우리가 선교사로 비자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나라에서는 선교사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갖고 들어가야 되죠. 파푸아뉴기니아를 제가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푸아뉴기니아를 갈 수도 있었고 인도네시아를 갈 수도 있었고 그런데 파푸아뉴기니아를 가게 된 거는 비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고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면은 선교사 비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지역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가서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면서 성경 번역을 또 사이드 잡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기에는 제가 그 당시에는 감당을 하기 어렵겠다. 성경 번역 하나만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 지역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또 정부에 보고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아로 이렇게 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전부 다 선교사를 지금 추방하고 있죠.
특히 중국 같은 데는 뭐 거의 뭐 90% 이상 선교사를 다 추방했다고 하는데, 자 그런 데서 그러니까 선교사를 비자를 받지 못하고 하니까는 방법이 별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거기 교육자로 가든지 뭐 직업을 가지고 가든지 뭐 그런 이제 방법밖에는 선교 그 전통적인 선교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지금 매년 여름마다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컨퍼런스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어떤 게 큰 문제점인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비즈니스 선교라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형태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4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처음에는 원래 비즈니스하고 선교하고 완전히 따로 독립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선교는 선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점차 가면서 그 어떤 선교를 위해서 위한 비즈니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선교사 비자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 이제 뭐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하나의 비즈니스로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서 했던 그런 형태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필요에 의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그 나라의 굉장히 교육 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교육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운다든지 병원을 세운다든지, 이걸 우리가 이제 선교 안의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선교 그 자체가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다.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 독립된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런 말씀대로 그 비즈니스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선교로 생각하고 한다. 이게 바로 얘기하는 바로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BAM, BAM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게 성경적인 그 비즈니스 선교의 그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비즈니스 선교의 그 정의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2가지 명령, 즉 이 땅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제자를 세우라는 지상 명령을 소명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비즈니스로 실천하는 선교사이며 사업가이다. 자,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자체가 이게 어떤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어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라는 것을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셉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즈니스 선교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BAM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삶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소유주 및 경영자가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선교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진행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그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함으로써 거기 그 지역에 선교를 하는 그런 거를 비즈니스 선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하고 좀 단점을 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선교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먼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성경 번역 선교사라든지 전통적인 선교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비즈니스 하지 않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후원이 없으면 그 선교를 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 선교는 그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이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뭔가를 뭐 서비스나 제품을 창출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전문 기술이나 자본을 거기 제공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 있고 지금 뭐 선교지가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 파푸아뉴기니아도 보면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힘은 넘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마리화나 피우고 또 바나나로 술 만들어서 술 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나와도 뭐 산업시설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즈니스 선교를 하게 되면 그런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가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그 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즈니스 선교는 어느 나라든지 필요로 합니다. 환영합니다. 와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닫힌 나라들도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선교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면서 그 종업원들하고도 뭐 얘기하면서 이제 말로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로 할 때 그 자기가 가진 어떤 신앙관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행동으로도 다 보여줘야 되니까. 비즈니스 선교라는 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그걸 해나가면서 같이 접촉하고 있는 그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현지인들도 어떻게 수입이 생기니까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가 있겠죠. 수익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선교가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선교하고 굉장히 같이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한국에 지금 뭐 여러 교회에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퇴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비즈니스 선교라는 그 노하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이 비즈니스 선교가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의 대안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선교가 이렇게 참 장점이 많은데 쉬울까요? 자,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가 우리나라 같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지가. 저기 뭐 파푸아뉴기니아만 해도 지금 당장 마을에 가면은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런 데서 비즈니스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선교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즈니스 선교사다. 그럼 뭘 우리가 선교사로서 갖춰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선교사로서 갖추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선교하려면은 비즈니스도 망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비즈니스도 잘해야 되고 또 선교사의 자질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쉬울까요, 과연? 선교 하나 하기도 힘든데 또 비즈니스까지 어떻게 그거를 비즈니스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재무, 뭐 마케팅, 뭐 인사, 뭐 하여튼 좀 조직이 커지면 그거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업의 이제 비즈니스 쪽을 먼저 보면은 이 회사를 시작하는데 필수 자원이 있습니다. 4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뭐 돈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자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를 뭐 비즈니스 한다는 건 뭔가 기술력이 있다든지 뭔가 다른 어떤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죠. 인적 자원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뭐 만든 아이템이 잘 팔려 나가야지 계속 지속 가능한 거지. 그게 팔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수요 창출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업하는데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고, 또 그다음에 선교사로서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로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현지에 어떻게 됩니까? 그 현지의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도 잘 해야 되겠죠. 비즈니스 하면서 그 나라의 말을 잘 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 언어를 일단 잘 해야 되고, 문화도 잘 알아야 되고, 언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제가 뭐 파푸아뉴기니 15년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언어를 물론 배워서 하긴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못합니다. 그냥 정말 그 초보적인 수준에 이제 불과하죠. 자, 그걸 배우는데도 시간이 참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선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저희가 그 영적으로 정말 그 자질도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선교임에도 불구하고, 자,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사역지에서 비즈니스를 만약 하게 되면은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한한 인내가. 저는 비즈니스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성경번역 선교사로 있으면서 우리 그 동역자들하고 같이 일을 했거든요. 제가 우리 마닉 부족의 말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동역자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번역은 그 친구들이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부족말을 알지, 그 부족의 자세한 그런 표현이라 이런 거는 저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가슴 터지는 일이 많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갔으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일을 한다. 이렇게 다 돼 있으면 이제 그대로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으로 자기 농사져서 먹고 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 때나 가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게 거기에 그 문화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내일 9시부터 이제 우리 번역 같이 하자. 그럼 이제 5명의 이제 그 번역 조력자들이 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럼 이제 저는 미리 기다리죠. 9시 전에 다 준비해놓고. 근데 안 와요. 안 와서 나중에 보면 이제 한 30분 있다 한 명 나타나고. 비가 오면은 한 명도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거기의 문화는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쉬는 게 거기의 문화이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나타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 되는 거죠. 그 무한한 인내가 필요한 곳이 바로 그 선교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더 심할 겁니다. 비즈니스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그 인내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정말 마음껏 전할 수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즈니스 선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 실제로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할 수 없으면서 나의 어떤 신앙을 행동이나 말로서 표현해가지고 변한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한한 그 인내가 필요하고,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선교사로서의 어떤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먼저 아마 혈압 올라가지고 좀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선교가 그렇게 쉽지 않다. 자, 그럼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그러면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은 잘 성공해서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주제가 방대한데 어떻게 하면 이런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주제가 방대한데, 거기서 특별히 저는 그 자금 조달 문제만 가지고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선교지에서 만약 뭐 비즈니스 선교를 하든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할 때 두 가지를 좀 나눠. 하나는 뭐냐면은 현지에서 현지인이 비즈니스 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선교.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면은 선교사가 가서 비즈니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현지인이 비즈니스 하도록 돕는 그런 비즈니스 선교.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가 스스로 비즈니스 하는 그런 선교.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현지인이 비즈니스 하도록 그런 돕는 선교.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떠한 그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교지에서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많은 나라가 뭐 우리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데는 1년에 2,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 되나요? 그럼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데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합니까? 자금이 없는데 누가 빌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뭐 비즈니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기 자금이.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자기가 비즈니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부분이. 자, 그래서 이게 뭐 이 돈을 갖다가 이제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대부분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어느 거기서 어떤 사람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좀 빌려주고 싶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담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뭐 이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금 회수가 안 될 가능성도 많고. 제가 혼자서 막 나왔는데 이거 담보가 이렇게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돈을 만약에 빌린다 하더라도 그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즈니스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이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여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저기 선교지에도 뭐 파푸아뉴기니아에도 금융기관이 그 은행들이 다 있지만은 거의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죠. 빌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뭐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빌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서도 빌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계속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제가 있던 마을만 하더라도 저희가 갔을 때도 전기가 없는데 지금도 전기가 없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한 30분 정도 차로 가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없어요. 그 전기가 언제 들어오느냐? 모릅니다. 언제 들어올지 기약이 없어요. 자, 그런 데기 때문에 어떤 그 금융 지원을 받는다는 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지만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문제점이 이제 어떤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도 마을에서 할 수 없는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이게 큰 고민이죠. 그게 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뻔한데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게 뻔한데 어느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돈을 설사 빌려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에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거죠. 가서 술 사 먹으면은 뭐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소액 대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은행에 가만히 앉아서 자금 회수하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은행의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결한 게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라민뱅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라민뱅크? 자, 이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방글라데시 사람인데요.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 1976년도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서 이제 방글라데시 돌아가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교수 생활을 했는데 보니까는 자기 방글라데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금을 좀 해서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가서 여성들한테만, 남자들한테는 아니고 여성들한테 27달러씩 그 소액으로 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라민뱅크라는 그 뱅크의 시작인데 1976년도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한 거가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이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는 그 분야가 이제 개척이 된 건데,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자, 대출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을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담보가 없잖아요. 담보가 없으니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룹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5명이 5명이면 5명이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연대 보증같이 이제 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이 먼저 돈을 이제 빌리면, 은행에서 빌려주면 그거를 만약에 갚으면은 다행이고, 만약 못 갚으면은 다른 5사람도 다음에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대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대 책임이 되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5명이 프레셔를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너 돈을 네가 안 갚으면은 우리도 돈을 못 빌린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프레셔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 담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봤더니 이 회수율이 95%가 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때는 돈을 빌려줘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했는데, 이 유누스라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서 이제 방글라데시 돌아가서 보니까는 이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회적 담보라는 그런 어떤 거를 생각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대출을 해줘 봤더니 90%가 넘는 그런 회수율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초가 돼서 소액 대출로서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걸 우리가 마이크로 크레딧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액 대출 금융기관이죠. 지금 현재 얼마나 되냐면은 전 세계에 한 10,0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유누스라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이걸 시작해서 이것이 전 세계에 그게 퍼져가지고 지금 약 10,000개 이상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소액 대출 금융기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아무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그걸 어떻게 회수하느냐.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은행업이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해야지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그냥 돈만 주면은 그건 아무 그런 사업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사회적 이 그룹으로 이제 짜서 사회적 이 담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한 사람이 만약에 안 갚으면은 나머지 5명도 다 돈 못 빌린다. 그렇게 되니까 서로 프레셔를 줘가지고 그룹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돈을 갚도록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프레셔를 줘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파이낸싱, 소액 금융 대출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된 거고, 근데 처음에 이제 유누스는 어떻게 했냐면 여성들한테만 했습니다.
왜 여성들한테만 있을까요? 뭐 남성들이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여성들한테만 돈을 빌려줬을까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성들 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뭐 술 사먹고 또 노름하고 돈 날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는 여성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여성들이 자기네들이 조금만 뭐 이렇게 뭐 장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돈을 이제 갚는 그런 거를 이제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거죠. 그 개념이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그라민은행이라는 걸 이제 설립하게 된 겁니다. 1976년에 그걸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정식으로 그라민은행이 이제 발족하게 된 건 1983년도에 발족이 됐는데, 자, 그래서 사회적 담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룹을 짜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룹 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일단 돈을 먼저 빌린 다음에 갚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빌려갑니다. 또 갚습니다. 우리나라 개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개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자율이 여러분들 한 몇 퍼센트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20%는 다 넘어요. 20%는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대출 이자율 얼마입니까? 뭐 한 5%? 그죠? 10%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20%가 넘는데, 왜냐하면 소액 담보 대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0%라는 게 그렇게 높은 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20%가 더 그 이자율이 넘는다. 그리고 소액 대출이고, 그리고 보통 1년 안에 다 갚게 돼 있다. 그리고 매주 갚습니다. 매주. 자, 매주 갚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그라민은행을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지금 아마 재벌인 것 같아요. 뭐 이 방글라데시가 이 그라민뱅크로 시작해서 그 그라민뱅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스마트폰, 이 통신 사업도 하고 있고 보험회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큰 지금 이 방글라데시의 경제에 큰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약 240억 달러 이상 무담보 대출을 지금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900만 명에게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환율이 놀랍게도 뭐 98%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전 세계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확산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로 지금 다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에도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들에 가면은 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정말 가난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대단한 거냐? 그거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것이 가난을 정말 탈피하는 그런 뭐 정도까지는 안 된다.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냥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줘서 그거 자기네들이 뭐 조금만 사업할 수 있는 거, 그거에는 도움이 많이 됐지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서 정말 좀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그런 거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게 많은 또 비난을 받는 게 뭐냐면은 너무 이자율이 높다, 고리되고 봅니다, 착취한다, 이런 이제 그런 비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성공한 면도 있고, 그리고 아직 그게 완전히 정말 이 가난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그거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반이 있다고 해서 이게 가난이 퇴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발전이 있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거였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한 단계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전혀 가난한 사람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회적 담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통해서 그런 빌려주면서 회수로 해가지고 자기네 은행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찾아낸 거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한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이 기관들이 전 세계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보면은 여기 아시아 지역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특히 선교지의 사람들은 다 가난하니까. 근데 우리 마을에 가보면은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서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제한돼 있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파푸아뉴기니아만 해도 이거 마이크로 파이낸스 하는 기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파푸아뉴기니아 제가 있었던 데는 이것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는 어떤 그런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라우드 펀딩 많이 들어보셨나요?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라는 게 뭐 대중이라는 뜻이죠. 펀딩이라는 거는 이제 대중들이 자금을 조달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자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자금 조달을 중개하는 업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원래 시작은 이 락 그룹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락 그룹이 미국에 이제 연주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금을 모은 거죠. 그게 이제 시초가 돼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이게 활발히 지금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 하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뭐 인디고고나 킥스타터 같은 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근데 돈은 없다.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러면은 킥스타터나 인디고고에 그거를 자기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 웹사이트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펀딩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받느냐? 나중에 제가 이제 물건을 만들면은 그 물건을 선물로 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그런 이제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거기다가 올리면은 사람들이 거기 관심 있으면은 그 자금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또 이제 그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우리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또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역사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게 이제 오래됐어요. 처음에 그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우리 잘 알죠? 걸리버의 얘기를 쓴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건데, 개 같은 겁니다.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개가 우리나라 개 드는 것처럼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먼저 타가고 그 다음 사람이 다음 타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라민 뱅크가 이제 처음에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는 그런 이제 소액 대출, 사회적 담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담보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개발해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키바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키바라고 하는 것이 2005년도에 이제 그게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들이 옛날과 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이디어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자금 조달해서 충분히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열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크라우드 펀딩 지금 말씀드렸는데, 크라우드 펀딩에는 그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4가지 유형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후원형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인디고고나 킥스타터 같이 자기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이 물건을 만들면 이게 굉장히 아주 히트를 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인디고고나 킥스타터 같은 데다가 자기의 그 아이디어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펀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뭘로 보상을 받느냐? 이 물건 만든 거를 보내줍니다. 먼저 보내주는 거죠. 먼저 만든 물건을 그 사람들한테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법의 크라우드 펀딩 그 웹사이트를 우리가 후원형이라고 합니다. 후원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부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기부하고 싶어서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런 기부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뭐 이거를 뭐 갚거나 이러진 않는다. 그냥 여러분들의 그 어떤 자비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를 기부형이라고 하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출형도 있습니다. 돈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빌려가지고 이자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자가 높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자를 지금 현재 우리 대출 이자 얼마 받습니까? 뭐 한 4, 5%? 뭐 그 정도 10%가 안 되죠. 근데 이 크라우드 펀딩 이 대출형인 경우에는 뭐 이자를 20% 주겠다. 약간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대출을 해주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좀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 원금마저 다 날리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분 투자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돼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어떤 관심 있는 기업에 이제 인터넷 통해서 관심 있는 기업이 생겼는데 그걸 투자를 하면은 어떤 뭐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고 자기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주식을 받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지분 투자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이 크라우드 펀딩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좀 볼 거는 기부형하고 대출형 제가 예를 들어서 좀 한 업체씩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이 뭔가? 이게 장점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아무 뭐 담보도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자기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제품을 미리 크라우드 펀딩 그 사이트에 올려서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홍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사인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반응을 미리 점검하고 그 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생 기업이라든지 담보가 없어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이걸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뭐 후원, 뭐 기부, 대출, 뭐 지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펀딩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면서도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단점이 좀 또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형은 금리가 높죠. 뭐 20% 준다. 그건 완전히 고리대금원 비슷하게 지금 돼서,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고요. 거기다가 해가지고 다 날리면은 우리는 예금에서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까지 보통 우리 보상을 받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하고 투자를 받는 사람이 서로 정보가 잘 교환이 안 돼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가운데 위험을 부담을 많이 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 기부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크라우드 펀딩 같은 데는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잘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후원형 같은 경우는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준다 그랬는데 안 만들고서 그냥 도망가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크라우드 펀딩의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고 관련이 좀 깊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 이 크라우드 펀딩 이 업체가 키바라는 데입니다. 키바, KIVA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먼저 키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키바는 대출형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서 다시 받는 거예요.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약간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 키바가 생겼는데 비영리 단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키바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런 특히 선교에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 선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웹사이트라고 생각이 돼서 이 키바라는 데를 좀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키바는 2005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이 됐고 비영리 단체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한 단체죠. 지금 근데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019년도 3월 현재 한 180만 명으로부터 모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약 81개국 320만 명에게 13억 달러를 대출했습니다. 13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한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자금을 조달해줬고, 그리고 대출금 회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96.8%. 이건 뭐 거의 내가 만약에 키바에다가 돈을 투자했다 그러면 거의 돌려받는 거죠. 위험이 별로 없는 거죠. 96.8%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이, 회수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키바는 4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키바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각 지역에 있는, 전 세계의 각 지역에 있는 협력 파트너들입니다. 필드 파트너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필드 파트너가 이게 잘 작동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이 키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 약 80%가 여자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원은 한 110명 정도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무담보 대출이죠. 담보를 받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마이크로 파이낸싱 중재기관인데, 이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키바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키바의 가장 성공적인 운영의 핵심적인 요인은 협력 파트너를 잘 선택한 겁니다. 협력 파트너를 잘 선택해서, 협력 파트너라는 건 뭐냐면 각 지역에, 예를 들면은 네팔에 이제 이 키바가 네팔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네팔에 있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 네팔에 있는 마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조달받고 싶다. 지금 네팔의 다른 데 금융기관에서는 안 빌려준다.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네팔에 필드 파트너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필드 파트너가 있어서 그 필드 파트너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 키바에 연결해서 거기서 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필드 파트너는 어떤 기관이냐 하면은 각 지역에서 이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든지 NGO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 이런 대출 같은 거 이런 것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단체들을 통해서 그 단체들하고 이제 키바하고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키바가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이 협력 파트너를 어떻게 좋은 협력 파트너를 구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러면 이제 각 지역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벌써 2005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한 2019년, 한 15년 정도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필드 파트너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네팔 사람으로 돈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담보는 없다. 이거를 어떻게 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네팔에 있는 필드 파트너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 4군데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서 이런 이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이디어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하면은 거기 필드 파트너가 이제 판단합니다. 아, 이게 될 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이제 자기 그 필드 파트너가 판단하는 거죠. 그 필드 파트너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필드 파트너가 그 이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웹사이트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올리기 위한 것들을 이제 도와줍니다. 필드 파트너들이 이제 도와줘서 그것을 웹사이트 키바 본부에 있는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올린 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드 파트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필드 파트너를 통해서 정말 잘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키바의 그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키바 웹사이트를 되게 본 건데, 자, 우선 키바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 단체고 2005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25 이상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바의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온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25 이상을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까지 2018년 현재 지금 얼마를 지금 자금을 조달해 줬냐면은 약 1. 아까 말한 것처럼 1.3 빌리언이니까는 약 1조 한 5천억 그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필드 파트너가 전 세계적으로 7,000개가 있대요.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지금 필드 파트너가 있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85개국 여기 나오죠. 85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이 키바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았냐면 약 300만 명, 많은 숫자죠. 그 다음에 이 회수율이 얼마냐, 이 돈 빌려준 거에 대한 회수율이 얼마냐, 97%입니다. 그럼 뭐 거의 뭐 다 회수가 됐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근데 이 론 사이즈, 그 빌려준 돈의 금액이 얼마냐, 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400불. 제가 보니까는 가장 큰 금액이 한 $10,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00만. 그 다음에 작은 금액은 뭐 몇백 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은 이 키바를 통해서 조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뭐 만 불을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좀 어려운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키바라는 곳이 이런 곳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4가지 그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라우드 펀딩 업체 4가지 형태 중에서 이 키바는 그 대출형입니다. 대출형. 이건 어떤 기부형이 아니고 대출형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거는 투자자들이 자기가 그 대상을 선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여자들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자기가 남미의 국가를 하고 싶다. 자기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선택권을 이제 많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지역사회의 그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 키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죠. 자, 그럼 이제 그 키바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게 작동이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 각 지역에 있는 필드 파트너를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팔에 있는 사람이 그 필드 파트너를 찾아가서 자기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 키바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필드 파트너가 이제 그걸 이제 점검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 본부에 있는 키바 본부에 있는 웹사이트에 올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이제 그 웹사이트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 달 기간을 줍니다. 한 달 기간을 주고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그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제 그 자금이 이제 조달되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뭐 100%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25달러 이상을 그러면 이제 각 투자자들은 보고서 자기가 골라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이제 펀드레이징이 한 달 지나서 끝났죠. 그러면 이제 100% 다 자금 조달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8,000불이 필요하다. 그럼 8,000불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8,000불은 이 키바 본부에서 그 필드 파트너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 필드 파트너가 그 돈을 받아서 그걸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전달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는 약간 좀 특이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먼저 필드 파트너가 오케이 하면은 자기 자금으로 먼저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모이기도 전에 필드 파트너가 승인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체 자금으로 먼저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선대출이라고 그러죠. 선대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그러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럼 자금이 다 조달이 돼가지고 100% 이제 조달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럼 이제 키바 본부에서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필드 파트너가 이제 그걸 자기다가 미리 대출해 준 걸로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거를 100%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100%가 안 되면 안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0%가 안 되면 다시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줘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먼저 필드 파트너는 돈을 빌려줘서 나갔는데 지금 이게 100% 조달이 안 됐으면은 그럼 중간에 이게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필드 파트너가 자체 자금으로 그거는 부담을 합니다. 자, 이런 좀 형태의 약간 좀 특이한 그런 형태의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키바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만약에 100% 이제 자금이 조달이 됐든지 안 됐든지 벌써 이미 필드 파트너가 승인한 것들을 이제 대출이 된 겁니다. 그럼 대출이 되면은 보통 이제 한 1년 정도 기간을 줘서 상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이 필드 파트너가 자기 자체 자금으로 대출한 거는 필드 파트너한테 그냥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100%가 조달이 돼서 상환하게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다시 원래 대출해줬던 그 투자자 있지 않습니까? 각 개인 투자자 글로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는 돈을 돌려받은 거죠. 그 투자자들은. 그럼 이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 그때는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다. 그럼 자기가 현금으로 회수해 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는 이 돈은 이게 다시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보니까는 키바가 비영리 단체예요. 그럼 뭐 자기네들이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비용을 조달하느냐? 이거 힘들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고서 이 키바의 운영비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자기가 받은 돈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키바고요. 키바는 보통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경비의 3분의 1을 그런 식으로 조달받습니다. 그 키바에 대출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보니까 한 1년 정도의 회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기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회수를 해서 그거를 이제 회수가 되면은 원래 그 대출을 해줬던 투자자 그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투자자들은 이제 그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현금이 필요하면 찾아가면 되고, 아니면 다른데 또 투자하고 싶으면 또 대출해주면 되고, 아니면 키바를 위해서 운영 경비를 사용해라 기부해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키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답한 그 웹사이트에서 제가 본 건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가 그 필요한 모든 자금을 다 한 사람이 다 제공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25 이상만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97%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거의 뭐 돌려받는 게 확실한 거죠. 그 상환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잠깐만요. 그 97%를 받을 때 네. 거기 이자를 붙여서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이 키바에서 돈을 여기 대출을 해주는 사람은 돈을 이자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 원금만 받는 예, 원금만 받는 거죠. 기바 거기 그 자금 지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필드 파트너가 받는 거 아니에요? 필드 파트너. 필드 파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키바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요, 내가 그 자금을 이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려받을 때는 자기가 원금만 받아요. 그런데 필드 파트너들은 어떻게 하냐? 필드 파트너는 그냥 자기네들이 일하는데 그걸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면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제 질문은 투자자들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키바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키바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키바는 하나의 그 중개 단체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키바를 빌려주는- 통해서 투자하는데 그렇죠. 월급만 받는다. 네. 원금만 받는 거죠. 예. 그럼 여기 손해액이 3% 나지 않습니까? 네? 손해액이 3% 나지 예, 않습니까? 예. 이걸 누가 부담해야 되죠? 그건 자기 그 투자한 사람이 위험 부담하는 겁니다. 투자자. 예, 3%의 그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3%가 아니라 이거는 몽땅 못 받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프로젝트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3% 주만. 전체적으로 3%인데, 근데 만약에 전액을 이제 뭐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전액 다 손해 보는 거죠. 그런데 뭐 일부는 갚고 일부는 못 갚았다. 그러면 이제 일부는 자기가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럼 누가 이 키바론을 이제 키바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개국 이상의 뭘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뭐 다양합니다.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농부도 있고, 농부 뭐 하고 싶은데 뭐 농기계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럴 때 거기서 빌릴 수도 있고, 아주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뭐 레스토랑 운영하고 싶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직업군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키바 웹사이트에다 올릴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인터넷 뭐 그거 다 해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드 파트너를 통해서 올립니다. 필드 파트너를 통해서 올리면은 필드 파트너들이 다 그 문안도 작성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양식에 맞춰서 다 교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전 세계 450명이나 되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수정 작업을 그분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웹사이트에 올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키바 아까 지금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오는데, 키바 그 대출해준 사람들은 이자를 받느냐? 이자 안 받습니다. 자기 그냥 원금만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바를 통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자를 내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 그거는 필드 파트너들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키바 대출자들은 안 받지만 필드 파트너는 이자를 좀 받아야 돼요. 그게 보통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싱인 경우에는 20%가 다 높습니다. 그 개발도상국의 그
소액 대출하는 데 보면은 20%가 다 넘어요. 근데 이제 키바는 필드 파트너가 이제 그거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고리 대금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키바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자를 낸다. 지금 이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 그 필드 파트너가 그냥 돈만 주고 빌려주고 받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도 시켜요. 교육도 시켜서 어떻게 하면 뭐 사업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감당합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키바는 어떻게 그럼 그 운영을 하냐? 돈을 하나도 안 벌고 그 이자도 안 받는데 기부금을 운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바 경비의 3분의 2는 키바를 통해서 대출해준 사람이 다시 돈을 돌려받은 거를 기부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그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3분의 1은 또 다른 그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키바 자체로서는 뭐 이 영리 사업이 아닌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필드 파트너는 도대체 그럼 누구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드 파트너가 가장 핵심적인 그 이 성공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드 파트너는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주로 여기 그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는 이 그 비영리 단체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대출하는 기관들, 또 어떤 경우에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셜 사회적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NGO들이 이 대출에 좀 그 경험이 있는 그런 NGO들이 이 필드 파트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은 그 어떻게 그 전달이 되느냐? 빌린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여기 필드 파트너한테 전달이 되는 거는 필드 파트너한테 전달이 되는 거는 페이팔 아시죠, 여러분들? 페이팔이라는 그 이렇게 그 송금하는 그런 이 저기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송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필드 파트너들은 이제 그 돈을 이제 빌려주고서 또 다시 받겠죠. 이제 회수가 되면 받으면 그거를 다시 또 페이팔을 통해서 키바 본부에다가 보내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키바에서 완전히 그 100% 펀딩이 안 됐다. 한 달 기간을 줬는데 펀딩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다시 돌려준다 그랬죠. 그럼 대출이 안 되느냐? 대출은 됩니다. 필드 파트너 자체 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랜더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어떻게 상환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단계가 있죠. 먼저 최종 그 빌린 사람이 필드 파트너한테 갚고, 그다음에 필드 파트너가 또 이 본부에다가 키바 본부에다가 다시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위험 단계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이 못 갚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필드 파트너 기관이 부도가 나가지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험 부담은 있는데 그 위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위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그러니까 이 저기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못 갚았어요. 그럼 이제 이 그 100% 펀딩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못 갚았으니까 첫 번째 하는 거는 무조건 못 갚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한 스케줄을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좀 상환 스케줄을 좀 어떻게 연장한다든지 일단 그거를 먼저 하고, 그래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거 지금 부도났다. 그러면 이제 그 대출해준 사람은 돈을 회수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팔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팔을 좀 자주 다닐 기회가 있어서 네팔에 좀 관심이, 네팔 학생들한테도 강의도 하고 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네팔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네팔에는 4군데의 필드 파트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 아티잔 얼라이언스라는 이런 저기 필드 파트너가 하나 있었고,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공예를 하는 분들을 펀딩해주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파트타임 비즈니스 앤 프로페셔널 워먼. 이건 어떤 여성들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조달해주는 그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파머라고 해서 이거 아마 농부들, 농사 짓는 분들을 그 펀딩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에 활동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한 군데는 이제 외두라고 해가지고 또 이런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필드 파트너가 이 주로 키바를 이용하는 나라들이 어디에 주로 집중되어 있냐면은 아프리카하고 남미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캄보디아, 베트남, 뭐 미얀마 이런 데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집중적으로 많은 데가 아프리카하고 남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그걸 이제 키바 웹사이트에 나온 걸 좀 보여드릴 텐데, 자, 근데 이제 이 키바에서 또 어떻게 하냐면 그 필드 파트너들한테 이 어떤 훈장 같은 걸 달아줘요. 훈장. 격려 차원이죠. 그 필드 파트너가 잘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달아주냐면 이제 배지를 하나씩 이제 줍니다. 그래서 이 필드 파트너는 이 굉장히 어떤 거에 특화되어 있냐, 어떤 부분을 잘하느냐 하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가난 퇴치를 참 잘한다. 자, 그래서 이 가난 퇴치 배지를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좀 소외계층들 뭐 여성들이 뭐 이렇게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그러죠. 인신매매 그런 여성들을 도와주는 그런 걸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렇게 어떤 배지를 이제 훈장 같이 이제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창업하는 데 굉장히 특화돼 있다. 창업을 잘해준다, 잘 지원해준다. 그럼 이제 그런 배지를 또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좀 필드 파트너를 좀 격려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럼 필드 파트너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조건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필드 파트너도 어떤 수익 단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커뮤니티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들을 주로 이제 필드 파트너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정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과거 1년 동안 그런 어떤 돈을 빌려주고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생긴 단체가 필드 파트너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1년 정도 이상의 경험을 쌓은 데하고만 이 필드 파트너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충족한 이제 그 필드 파트너가 있으면은 처음에 어떤 파트너십을 주냐면 익스페리멘탈, 예비죠, 예비. 이제 우리 같이 좀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이 예비 파트너로 된 데는 이제 여기 보면 크레딧 라인이 5만 불까지 줍니다. 5만 불까지 이렇게 키바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잘 했다 그러면은 베이직 파트너가 되는 거고, 베이직 파트너는 40만 불까지 이제 크레딧을 제공해 줍니다. 키바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잘 해가지고 풀 파트너가 되면은 그럼 이제 정식 이제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럼 4밀리언이니까는 400만 불. 400만 불이면 한 40억 되나요? 큰 돈이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파트너십을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또 자기네들 신뢰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바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웹사이트를 좀 보시면은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여성들을 돕고 싶다. 그다음에 뭐 난민들 돕고 싶다.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좀 돕고 싶다.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뭐 교육하는데 돕고 싶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여자를 돕고 싶다면 여자를 이제 선택하면 되고, 그다음에 나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쫙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관심 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선택해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르완다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겠다 하냐면은 푸드 마켓을 하겠다고 합니다. 푸드 마켓. 근데 돈이 없어요. 지금 사람이 꽤 많죠?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푸드 마켓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여기 필드 파트너 통해서 키바에 올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나 모금이 됐냐면 2%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 동안 이제 기간을 준다고. 지금 26일이 남은 거죠. 여기 지금 보면은 26일이 남아있고. 지금 얼마를 그러면은 펀딩 하고 싶으냐? 약 9,200불. 그러니까 한 10,000불?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키바를 통해서 지금 펀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대출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자세한 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자세한 게 나와 있어요. 자세한 그 프로젝트의 그 내용이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얼마 동안 빌리냐? 8개월 동안 빌린다. 여기 돼 있죠. 8개월. 그럼 이 필드 파트너는 도대체 누가 하느냐? 월웨고 뱅크라는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 소액 대출 기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럼 언제 상환하느냐? 월마다 매월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대출해 준 사람들입니다. 주로 뭐 미국 사람들이 많죠. 미국 사람들이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근데 뭐 미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여기에 막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필드 파트너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이제 같이 필드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는지 지금까지 그 실적이 어떤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상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한 1,500불씩 상환하겠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다 상환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서 이제 그 펀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볼리비아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미하고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거기서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볼리비아인데 이 사람들을 뭘 하고 싶으냐? 빵집을 하고 싶대요. 베이커리. 그래서 얼마를 빌리고 싶으냐? 8,000불. 자, 그러면 지금 얼마큼 자금이 조달됐냐? 30% 조달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26일이 남은 거죠. 26일 동안에 100%가 이제 조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볼리비아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1년 동안 이제 빌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세한 이제 계획들이 여기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뭐 거기에다가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투자한 사람들이 쫙 나와 있죠. 전 세계에서 이제 뭐 투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파트너는 이제 이 단체가 이제 필드 파트너를 하고 있다. 자, 상환 스케줄은 이제 보통 한 600불씩 뭐 한 1년에 걸쳐서 상환하겠다. 이 계획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키바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신뢰성을 쌓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만약에 그 선교 그 현지인들이 만약에 뭐 양계장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뭐 지금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펀딩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자기네들이 갚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공신력 있고 지금까지 한 15년간을 잘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이 키바는 굉장히 좀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도 그럼 있습니다. 자, 이게 한동대 졸업생이 이제 세운 그 단체인데 더 브릿지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더 브릿지 투게더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가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한동대 졸업생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거는 키바를 이제 벤치마크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더 브릿지라고 얘기하는데 키바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키바는 어떻습니까? 키바는 대출력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한데 갚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기부형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돈을 투자한 사람이 현금으로는 돌려받지 못해요.
이게 지금 이 키바하고 이 브릿지하고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좀 이따 좀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리고 그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키바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펀딩한 거를 100% 다 그 현지로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 다 보내더니 마찬가지로 이 브릿지도 100% 다 보냅니다, 현지로. 자, 그래서 그 100% 모델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키바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브릿지에서는 그 자기가 지금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 투자한 것이 그 지역에 가서 어떠한 임팩트를 줬느냐,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보고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한 사람이 상당히 자기가 어떤 그런 가치 있는 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이제 제출해줘서 이걸 이제 임팩트 어널리시스 리포트를 이제 제공하는 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두 양쪽을 연결시켜 주는 거는 뭐 키바하고 같은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정은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은 100% 다 전달해 주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이 잘 된 사람들은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근데 그 전액이 아니라 50%에서 100%니까는 뭐 키바하고는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돌려받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그 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50%는 돌려받은 거의 50%는 이 브릿지의 운영 경비로 사용합니다. 운영 경비로 50%는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그 나머지 50%는 원래 투자한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줘서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렇지만 현금으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 이게 이제 브릿지의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이죠. 근데 지금 생긴 지가 좀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기부가 뭐 미국같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그렇게 아주 뭐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팔 가서 아까 잠깐 장로님하고 말씀드렸지만은 네팔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창업 교육을 합니다. 네팔에 가서 트리비반 대학이라는 MBA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서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가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창업 교육하면서 창업을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두 학생들이 제출한 그 사업 계획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우리가 이 브릿지를 통해서 펀딩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이 브릿지하고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브릿지하고 뭐 협력하는 기관들이 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 기부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 사이즈가 작아서 우리나라는 좀 여러 가지 뭐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단체가 유사한 거는 비영리 단체라는 거, 둘 다. 그 다음에 100%를 다 현지로 보낸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브릿지도 협력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협력 파트너 통해서 키바처럼 그렇게 이제 그 사업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바는 대출력이죠.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을 수 있게 현금으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브릿지는 회수는 안 됩니다. 현금으로. 그냥 기부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키바의 경우는 이 100% 펀딩이 안 돼도 필드 파트너가 미리 대출해 준다 그랬죠. 선대출. 근데 여기 이 브릿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된 만큼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100%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50%밖에 안 됐다, 50%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키바는 50%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내질 않죠. 다시 다 투자자들한테 돌려주죠.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경비는 어떻게 하냐면 키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는 이렇게 이 대출을 해준 사람들이 회수한 금액에서 기부받아서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또 다른 데서 후원받아서 하고. 근데 이제 브릿지는 뭐냐면 환급금의 50%를 자기네들이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펀딩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려면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를 나가서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키바라든지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뭐 한 10,000불,
뭐 최대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교사로서 뭐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 현지인들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현지인들이 할 때는 그냥 뭐 양계장 같은 거 한다 뭐 이러면은 키바나 뭐 브릿지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그럼 이제 선교사들이 나가서 할 때는 좀 급여가 아닌 좀 더 큰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키바나 이 브릿지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비즈니스 선교만을 위해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뭐 비즈니스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주로 개인적으로 모금을 하든지 아니면 파송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면은 그 파송교회를 통해서 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는 뭐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싶은데 교회도 뭐 파송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자금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이제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런 뭐 키바라든지 뭐 브릿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브릿지는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키바는 전 세계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거기에 도네이션하는 대출해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름이 알려져 있고 거기를 통해서 하면은 상당히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선교사들이 직접 나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금액이 좀 크겠죠. 뭐 300불, 400불짜리 뭐 사업을 하는 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자, 그럴 때는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뭐 큰 교회가 파송교회가 커가지고 충분히 그걸 자금 조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선교사님들은 좀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크리스찬 크라우드 펀딩 단체를 하나 좀 설립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 이 크라우드 펀딩 단체, 그러니까 비즈니스 선교만을 위한 단체는 없거든요. 이건 하나의 하나의 그 생각이죠. 뭐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 이렇게 하면은 좀 비즈니스 선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크리스찬 크라우드 펀딩 단체를 설립하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후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면은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성공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키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사점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봤는데, 우선 지속 가능성이 입증된 키바 모델이 이미 성공을 했다는 게 증명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대출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출형으로 하게 되면 그 받는 사람도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약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빌린 거지 이거는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다,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크리스찬 크라우드 펀딩 그런 단체를 설립했다고 하면은 필드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파송교회가 있으면은 파송교회, 아니면 선교단체 소속이면 선교단체에서 인도스를 해주는 거죠. 이 선교사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서포트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떤 연대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선교단체나 파송교회하고 선교사가 연대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해이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차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되겠죠.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분들이 될 텐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무이자로 해준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 키바처럼. 그다음에 이제 또 대출을 해주는 분들한테도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각자 그 파트에서 어떤 자기한테 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단체가 성공하기 위한 그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빌려준 사람한테도 그 키바 모델이 그래서 성공한 거거든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키바 모델을 좀 벤치마킹 하면은, 이게 좀, 근데 좋은데,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럼 과연 어디에서 이, 크리스찬, 그,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만드는 게 좋은가? 어려운 문제죠.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는가? 방주교회에서 할 건가?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거는 조금 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동대학교 크리스찬 대학이니까 한동대학에서 미션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 이것도 연결해주는 포털 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게 잘 되면은 또 각 교회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선교지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들을 뭐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포털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아직 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지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비즈니스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달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할 수 없는 분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이제 뭐 파푸아뉴기니아 살고 그다음에 네팔 다니고 뭐 이러면서 좀 생각해봤던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금이 조달됐다고 해서 비즈니스 선교가 뭐 다 성공적으로 된다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우선 자금을 없으면 뭐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런 걸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든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 선교지금 이제 많이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선교지에서도 이런 것들 좀 이용하면은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